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요 며칠 미리 예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용실 여러 곳에서 시술을 거절당한 어르신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키오스크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일반화되면서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질 만한 씁쓸한 풍경이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키오스크의 문턱을 넘기 힘들어서 햄버거 하나를 사 먹기도 어렵다. 은행 거래가 힘들다. 어디 가나 불편하고 무섭다. 어르신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자, 이제 온라인 예약제까지 일반화되다 보니 예약 없이는 식당에서 거절당하는 일들도 많고요. 영화 한 편을 보기도 택시를 잡기도 어려워졌습니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해서 예약하고 또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까지 하는 모든 과정들이 중장년층만 돼도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변화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또 적응하지 못하면 소외시키고 불친절한 사회 괜찮은 걸까요? 키오스크나 예약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이유도 서로 물론 잘 알지만요. 이 기술을 일방적으로 강요만 할 게 아니라 문 앞에서, 기기 앞에서 서성이고 위축되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좀 더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회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가기란 힘든 일이잖아요. 3월 7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포획 금지 야생동물에 대한 정보들 팩트 체크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젠가 내 집 시간에는 한국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K부동산 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오늘 드립니다. 경찰청에 따르면요. 어린이 교통사고의 약 32%가 3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금부터 더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곳에서의 안전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된 학교 앞 도로의 이 특별한 구역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보통 시속 30km 속도가 제한되는 곳이죠. 네, 세 글자 영어입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자,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흑삼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이 정보가 사실인지 혼란스러운 내용을 바로잡아보는 팩트 연구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알 있잖아요. 개구리의 알. 이걸 함부로 떠가면 징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네, 야생동물 포획 금지에 대한 정보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팩트 체커 선정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야, 얼마 전에 경칩이라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는데, 네네. 네,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개구리알 떠다가 저는 안 했지만 전 좀 징그러워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집에 가져가서 뒷다리 앞다리 나오는 거 관찰하던 기억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징역이라니 이거 사실입니까? 네, 엊그제 경칩이어서 저도 이제 관악산 계곡을 관찰을 하고 왔는데요. 네. 혹시 깨어난 개구리를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개구리가 낳아놓은 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야생생물법으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양서류 가운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은 수원 청개구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는 고리도롱뇽, 금개구리, 맹꽁이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이건 뭐 당연히 잡으면 처벌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 야생생물법은 포획이 금지되는 야생동물 종을 정하고 있는데요. 포유류 57종, 조류 388종, 파충류 17종, 양서류 9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잡는 개구리과에서는 한국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계곡산 개구리가 포획 금지 대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도롱뇽과에서는 도롱뇽, 제주도롱뇽, 한국 꼬리치레 도롱뇽, 이끼 도롱뇽이 포획 금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두꺼비과에서는 두꺼비와 물두꺼비가 포획 금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멸종위기 1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상습이면 7년 이하 징역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리고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네.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포획금지 대상 동물에 해당하는 동물들을 포획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계곡에서 개구리의 알을 채집하다가 적발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네, 야생생물법 시행 규칙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살아있는 야생생물 및 그 알을 포함한다. 네. 이렇게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알이나 올챙이를 채집했는데 그게 법으로 정한 보호 대상이면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만 보고 이제 어떤 건지 모르니까 네, 그냥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죠? 말아야 되죠. 예. 근데 사실상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와서 채집망으로 이 네. 개구리를 잡고 알을 떠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개구리 종은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작은 두꺼비, 청개구리, 수원 청개구리 한 14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에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대상이 아닌 개구리 종류는 몇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와 아이들이 개구리나 올챙이 또는 뭐 알만 보고 이거는 멸종위기종도 아니고 포획금지 대상도 아니야 이렇게 판별할 수가 이게 없잖아요. 사실상 힘들잖아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단속 권한을 가진 환경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아서 그냥 처벌받지 않을 뿐이지만 사실은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뭐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아이를 데려간 보호자가 이 야생생물법 위반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뭐 단속을 세게 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학부모님들 가운데는 그래도 이제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을 아이에게도 시켜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근데 세상은 바뀌잖아요. 바뀐 세태를 법이 반영을 하는 거고요. 뭐 비슷한 사례를 들면 개고기 금지법이 발효됐잖아요. 어르신들이 평생 잘 먹던 음식 왜 못 먹게 하냐 이렇게 뭐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예전에는 이 고기가 귀했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없어서 고기를 못 먹는 시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고 가족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개를 먹는 걸 금지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전에는 동네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꼬마 아이들 엉덩이 툭툭 치면서 귀엽다고 뭐 하는 거 이런 뭐 짓궂은 분들은 뭐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러면서 달려들기도 하고 이게 네. 자연스러운 행위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이런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세태가 달라져서 이 법이 달라진 건데요. 야생동물도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보는 인식이 이 야생생물법에 녹아 있는 건데요. 내가 어릴 적에 했으니까 자식에게도 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우겨서는 될 일이 아니죠. 멸종위기종이나 포획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별할 자신이 없으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안 잡는 게 상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네. 가슴으로 느끼는 게 최고입니다. 굳이 뭐 개구리 알이나 올챙이를 집으로 데려다가 키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실습 이런 거 했잖아요. 네. 이제는 다 없어졌고 역시 생명 존중이 반영된 이 사회 변화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박종수님이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논길가 물 흐르는 곳에 개구리알 구경하기 좋은 곳이 있어요. 근데 처벌된다는 건 처음 듣는 소식이네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네, 처음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경만 하시는 걸로 종수님 날 좋을 때. 이게 네. 예전에 그 보신 관행, 뭐 보신 문화 이런 것 때문에 그 개구리를 잡아먹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금지하자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 포획 금지 야생 동물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세요. 기준이 뭡니까 이게? 야생생물법이 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그리고 2급에 해당하는 생물은 포획이나 채집 등이 금지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 정도 마찬가지고요. 포획이나 채집을 금지하지 않으면 곧 멸종될 위기에 놓인 이런 종류들이죠. 그런데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동물 471종을 포획금지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생물도 보호 대상에 포함해서 무분별한 포획을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당초 이 개구리와 뱀에 대한 남획을 방지하자는 의도가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471종에는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야생동물은 거의 다 포함됩니다. 어르신들이 어린 시절 잡아먹었다고 하시는 동물도 대부분 포함되는데요. 이 포획 금지 대상 가운데 익숙한 이름 좀 소개해드리면 네. 참새, 메토끼, 다람쥐, 청설모, 너구리, 멧돼지, 노루, 고라니, 청둥오리, 꿩, 제비, 직박구리, 까마귀, 까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길에 다니시다가 마주치는 동물들은 대부분 포획금지 대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까마귀, 까치, 특히 멧돼지 이런 네. 동물들은 유해한 조수로 지정돼서 포획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 가운데 환경부령으로 이 유해 야생동물을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된 동물들을 좀 말씀드리면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 까마귀, 꿩, 맷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집비둘기, 민물 가마우지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포획 금지 야생동물에 포함된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 유해 야생동물의 정의와 관련이 있는데요.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줘야만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됩니다.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조문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 까마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부 지역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맷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및 오리류 이렇게 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 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 이런 식입니다. 따라서 까마귀나 까치가 있다고 해서 포획해도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장기간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서 피해를 주거나 비행장 주변에서 조류 충돌을 일으키는 등 사람에게 피해를 줘야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지자체에 신청을 해서 포획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 유해 야생동물들을 포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피해봤으니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이제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 그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만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를 만들거나 팔았을 때 이게 또 불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야생생물법 10조는 누구든지 덫창의 올무 또는 그 밖의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합니다. 창에는 포획 장치의 일종인데 동물이 건드리면 강한 힘으로 때리는 장치가 발동되는 거고요. 덫과 올무는 많이 아실 거고요. 근데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덫, 올무 이렇게 검색해 보면 수많은 제품이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명 하나를 좀 알려드리자면 멧땡땡, 멧돼지, 올무, 덫트랙, 포획, 노루 퇴치 이런 식입니다. 일단 노루는 유해 야생동물 지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광고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를 잡으려고 판매한다 이렇게 강변할 수는 있겠는데 이 환경부 관계 법령에 따르면 사용할 수 있는 포획 도구는 유해 야생동물을 잡을 때라도 이 사용할 수 있는 포획 도구는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공, 활, 포획 등
포획틀, 포획장 뭐 이런 것들로 제한이 네.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올무나 덫 이런 것들은 유해조수를 포획할 때도 사용할 수 없게 정해져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관계 당국이 좀 단속을 좀 열심히 하고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도 좀 자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팩트 연구소 시간에는요. 이 포획 금지 야생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 체커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도 크고 또 비교적 안정되고 자유로운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을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에 하위권이고 또 자살률은 세계 1위인데 여기서 심지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자, 이렇게 삶의 질이 낮은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키우는 부동산일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언젠가 내 집에서 지금 시장들의 문제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 아주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거의 뭐 한 1년 됐죠? 네,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1년은 아니고 한 달 만에 다시 나왔는데 이렇게 또 느낌이 이제 1년 같은. 아니 뭐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 네. 어떻게 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요즘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 보이시는데. 저는 퇴사하고 삶의 질이 올라간 축에 속하고요. 뭐 소위 타영업을 하다가 자영업을 하니까 그런 타영업이라고 합니까 또? 저 자영업자들은 또 타영업이라고 합니다. 또 그래요? 네. 저 처음 들어봤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새로워서, 너무 많은 좋아서.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의 그 고단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타영업을 하는 이제 근로생활자를 그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죄송해서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그렇게 안 하고 네네. 약간 노예 이런 쪽으로 얘기를 네. 하는데. 그런데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삶의 질은 조금 저는 올라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이번에 통계청이 발표를 했어요. 삶의 네. 질에 대해서. 이 내용을 봤는데 대표님 책 제목이 떠오르더라고요. 피크아웃 코리아라고. 네, 이게 사실 맞습니다. 이제 피크아웃 코리아. 네, 많이 암울한 얘기잖아요. 네, 일단 예. 피크아웃이라는 말이 나왔던 배경은 출산율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요. 이번에 발표한 통계는 국민 삶의 질 보고서 2024가 발표됐고 2023년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11개 항목에 대해서 일제히 측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리포트를 주거 분야라던가 그 전체적인 전반적인 부분을 좀 보고 있었는데 종합적으로는 만족도 점수가 22년 대비해서는 0.1점 낮아져서 10점 만점 22년 대비해서. 네, 그래서 삶의 질 만족도는 약간 내려갔고요. 그리고 항목별로 보면은 뭐 주거 자살률부터 시작해서 네네. 그 사회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이 통계는 23년 말까지 다룬 거고 출산율은 23년에 0.72명이었는데 최근에는 24년 기준으로 0.75로 출산율 조금 반등한 거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조금 반등했으니까 일각에서는 피크아웃이 뭐 이제 끝났다? 피크아웃 논란 피크아웃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출산율을 계산할 때 가임 여성인 15세에서 49세 여성의 숫자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49세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75년생 정도 될 건데요. 70년대에는 평균 90만 명씩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1년 갈수록 가임 여성의 모수가 감소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팍팍팍 준다. 네, 가임 여성의 1년에 숫자가. 뭐 80만 명씩, 90만 명씩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20년에 그 해당 가임기 여성의 수가 1,140만 명이었는데 2025년 기준으로는 1,04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쳐서 100만 명이 이제 감소하게 되고 2030년도에 가게 되면은 그게 900만 대로 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동수인 아이가 출생을 하더라도 합계 출산율은 크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75, 0.72 이런 숫자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 몇 명이 태어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중요하죠. 예. 24년에는 다행스럽게 24만 1,400명 이상 태어났고 그게 전년비 8,000명 증가한 건데 근데 요 숫자가 상당 기간 유지가 되다가 70년대생과 지금 현재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80년대생 분들이 이제 그 가임 여성에서 빠지게 되면은 90년대부터는 눈부시게 내려가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아마도 20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이제 10만 명대로 확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반영이 되면서 이게 뭐 주거비의 양극화는 말할 것도 없고 어저께도 주간 주택가격 동향조사가 나오긴 했는데요. 서울만 플러스 0.14% 나왔고 서울 외 모든 지역이 다 마이너스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피크아웃이라는 이런 불안감은 사회 전체를 현재도 지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입니다. 네. 사실 이제 부동산이랑 모든 거를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체감에도 그 젊은 세대들은 특히 네. 집값 때문에 결혼 못 하겠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물론 있고 아니 다른 이유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집값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네.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국민 소득이 높다고 하지만 맞나요? 일단 이게? 예, 그게 일단 이거부터가 좀 이게 일주일도 안 된 통계인데 24년 이제 GDP가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6,600불로 나왔습니다. 3.66만 불로 나왔고요. 네. 대만이 3.5만 불이고 일본이 3.45만 불이기 때문에 GDP가 네, 달러 우리가 환산하면 대만이랑 일본보다 높긴 하네요. 1인당 저희가 더 잘 사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 저도 2011년부터 금융시장에 있으면서 1인당의 그 1인이 진짜 1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1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 1인은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경제 주체는 가계정부 기업을 다 더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가계만을 더한 값이 아닙니다. 이 1인이라는 거는 한국의 그 총소득을 말 그대로 1인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업도 들어간다는. 네, 국민 총소득 2,500조 원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네네. 이제 거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그게 3.66만 불을 원화 환산하면은 5,200만 원이 되거든요. 5,200만 원을 5,100만 명으로 나누면 2,500조 정도가 되는데 그 2,500조가 한국 국민 총소득이고 국민 총소득이 정부 소득, 기업 소득, 가계 소득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인구가 작동을 하는데요. 이해가 되네요. 예, 갑자기. 이제 되시죠? 예. 뭐냐면은 인구가 작동을 하는데 출생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고 모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경제가 명목 3% 성장하더라도 GDP는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인당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 수가 팍팍팍 네, 주니까. 그리고 이게 예. 실질적인 가구 소득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도 2011년부터 애널리스트 할 때 1인당 그 GDP 얘기할 때 국민 총소득이 정말 가구 1인당 소득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한 명당 평균 5,200만 원을 번다는 거는 우리나라 평균 가구가 2.4명이니까 그러면 집당 한 1억 3천만 원은 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원래. 근데 한국 가구 평균 1억 3천 버냐? 그렇지 않습니다. 23년 통계로 7,180만 원을 버는데 7,180만 원을 2.4명으로 나누면 원화 기준으로 3천만 원 정도 벌거든요. 이게 현실적인 숫자이고 요게 맞는 값이죠. 그래서 인당 GDP 개념으로 국가 간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GDP 총액을 1인당 얼마 버냐 하는 그런 개념은 맞는데 가구 소득이 늘어났다는 데이터로 1인당 GDP를 비교하면 상당한 오류가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인구 감소 속도를 보면은 인당 GDP는 빠르게 증가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27년 넘어가면은 4만 불 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거는 저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좀 너무 올라간 것도 있잖아요. 저희가 2,500조로 명목으로 작년에 6% 성장을 했습니다. 6% 성장을 했는데 그거가 달러 때문에 환산하다 보니까 너무 약세여가지고 그렇게 좀 기표가 된 것이지 환율이 조금만 내려가면 저희 바로 인당 4만 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1인당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변동 요인이 다 같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별로도 환율 영향이 또 있는 거죠. 대만 역시 대만
화폐 기준으로 달러 대비 얼마냐, 엔화도 엔화 기준으로 달러 대비 엔달러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러 기준으로 또다시 기표가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또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우리도 우리지만 일본이나 대만도 인구가 줄고 있지 않나요? 거기도 네. 아예 안 났잖아요. 예, 대만도 일본- 우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대만도 그러니까 소위 섬나라라고 한국이 이제 대만이랑 종종 비교가 됐던 거는 그러니까 단일 생활권을 갖고 있는 도시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만이나 싱가포르나 뭐 홍콩 같은데 예. 이런 데들은 한 명을 아득히 내려가서 이제 단일 생활권 도시 국가들은 그렇게 내려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저희가 단일 생활권이 아니라 소위 국가 레벨로 불리는 여러 개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서는 한국이 당연히 최저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을 그런 단일 생활권 국가에 종종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 도시들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뭐 싱가포르보다 더 내려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도 많이 내려갔지만은 1.3명을 하회하고 1.27명 이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보다 심각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은 넘네요. 예. 네, 저희는 이 일이 아니고 0.8 넘는 것도 아득해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더 우울하게 만든 뉴스가 한 달 새 이제 수억 원이 올랐다는 집값 상승 소식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최근에 부동산 114에서 아주 재밌는 그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서울의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다시 크게 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원 이하 아파트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왔다는 건데요. 원래 2020년 기준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가격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은 네.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20%였는데요. 20년, 21년에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그게 21년에는 8%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 줄었네요. 예. 사실상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서 사라졌는데 25년 1월 기준으로 보니까 그게 다시 약 한 16% 정도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억 이하 아파트 비중이 다시 늘었다는 거고요. 6억에서 9억 비중도 합쳐서 한 40%를 차지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15억을 넘는 아파트 비중은 20년에 20%에서 25년에는 27%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요즘에 막 논란이 되고 있는 강남 초고가 이런 50억 넘는 아파트는 네. 2020년에는 0%였는데 지금은 1.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가 초고가 아파트 비중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8%에서 다시 15%로 올라오면서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는 게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주간 동향이 나왔는데 서울은 지금 0.14% 주간으로 올랐지만 서울 뺀 나머지는 죄다 하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주간으로 0.1%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시장이 서울도 양극화인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실상 전반적인 약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양극화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주택을 같이 취득을 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다른 주택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를 보면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남이 너무 잘 되면 좀 배 아파하는 심리가 우리나라에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있죠. 이제 그런 예. 심리가 있는데 너무 고가나 초고가 시장이 강세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 부동산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 외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그런 불만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기를 막겠다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제시킨 이유가 네. 뭐 그 시장이 해제시킨 거는 이제 서울시에서 예. 그 토어제를 해제할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토어제를 지정할 때 기준으로는 지정하고 나서는 조금 잘 작동을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가 보니까 토어제가 장기적으로는 작동을 좀 안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소위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이라고 하는 이제 그 4개 동네를 이제 풀게 되는데 근데 풀고 나니까 그때부터 해당 지역이 랠리를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아주 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강남구하고 송파구에 있는 토어제를 해제할 때 서울시에서 그걸 묶어두고 있다가 또 해제하는 타이밍이 공교롭다 이러면서 약간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그런 정치적 의도가 없고 그게 기능적으로 수명을 다했다고 하면서 해제했는데 해제하자마자 이렇게 튀어버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지역들 지금 해제 아닌 서울의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미해제한 상태다 보니까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토어제 해제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토어제를 해제하면서 가격이 튀니까 토어제가 마치 고가 부동산 주택의 주택 가격 무조건 트리거로 작동을 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2년부터 출산율이 급감하고 22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막 그런 시대가 되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존속이 어렵다는 그런 인식이 사회적으로 너무 강력하게 퍼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를 시장에서는 똘똘한 채라고 표현을 하시고 있지만은 결국 돈 싸들고 다 서울 핵심 지역으로 오는 움직임이 지난 3년간 부동산에 계속해서 있는 거고 토어제는 거기에다가 기름 한 방울 더 부은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토어제가 네. 해제가 되든 안 되든 이제 서울만 강세였다는 거는 지난 3년간 저희가 다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울만 중시하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부동산 정책이 펼쳐지든가 아니면은 사회의 지속성에 대한 그런 출산과 관련해서 아니면 청년들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주거 문제 전반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개선이 없고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양극화만 이제 더 심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렇게 들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예, 주택 가격이 뭐 지금 50억이 어저께 기사는 뭐 서초구에 있는 한 아파트는 34평 9평을 70억을 불렀다 뭐 이런 기사가 나고 서울의 6억 이하 전체 아파트 비중이 지금 거의 이제 20%를 향해 가고 있는 걸 보면은 주택 가격만 10배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소득 5분위와 그 1분위 간에 몇 배의 소득 차이가 있느냐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그거가 이제 미국처럼 저희도 이제 5배 6배 넘어가 5.4배 정도 되는데 23년 기준으로 1분위 5분위의 가격 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 불평등이 커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자본주의 70년 한 나라가 자본주의 250년 미국이랑 이제 비슷한 수준의 소득 격차가 있다는 거는 이제 웃을 일이 아닐 정도의 그 양극화가 한국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미 느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죠. 예. 근데 갑자기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 6억 이하 아파트들 늘어났다 네. 그랬잖아요. 네. 대부분 어디 있나요? 그게 다 그 동부권에 있습니다. 노원, 도봉, 강북 이런 지역에 원래 6억의 아파트 비중이 2021년에는 한 17%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노원구하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50%가 다 6억의 아파트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도 6억의 아파트 비중이 상당히 많고요. 네. 그리고 50억 초과 아파트는 뭐 안 봐도 뻔하지만 다 서초, 강남, 용산 그다음에 송파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제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대표님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네. 2022년부터 공교롭게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그 전부터 출산율은 내려왔지만은 시장에서 그 출산율이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게 22년부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인식한 게.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인구 통계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었지만은 광범위하게 퍼진 건 22년 같고요. 뭐 유튜브 슈카월드를 포함해 가지고 저희 채널에서도 그런 주제를 다뤘을 때 당시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됐었던 것 같고 2022년 이후부터 그러다 보니까 현재 똘똘한 채라고 부르는 이제 서울로 부동산 중심으로 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왔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결국은 정부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저출산 관련 대책을 내기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작년에 이제 출산이 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코로나 때 결혼 못했다가 3년 정도 지나서 22년부터 좀 결혼했는데 결혼 2년 차부터 출산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24년은 출산이 좀 올라가겠구나 하면서 23년에 대책을 내고 24년에 그거를 이제 업적처럼 표현하려는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근데 구조적으로는 뭐 22에서 24만 명이 된 거가 저희가 막 50만 명대, 60만 명대 태어나다가 지금 20만 명대 태어나는 거니까 완전 심각하다는 걸 이제 다 인식하게 된 거고 네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6억 원 이하가 이제 다시 많이 등장하게 됐다. 네. 아까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신화가 있잖아요. 부동산 사도 무조건 오른다. 이거 그러면 어떻게 이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게 이제 네. 지난 4년만 놓고 보면 이제 완전 틀린 말이 된 것이 그 상위 20% 주택은 명목으로 상승을 한 거고요. 네. 그 하위 80% 무려 80%나 되는 주택들은 명목가액을 회복도 못했고요. 그 얘기는 6억 원 이하 뭐 6억 원이 같은 6억 원이라고 해볼게요. 20년에 6억이었고 지금도 6억이었다.
그러면 5년이 지나는데 지난 5년간 물가가 15% 상승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럼 부동산은 물가만큼도 못 오른 거고 소득은 아까 저희가 명목으로 어쨌든 가구 실질 소득은 이제 3-4%대 올라가지만은 그것도 5년 누적되면 한 20%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소득 증분만큼 명목가액이 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 명목으로 비교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그러니까 20년에 6억이 지금 6억 3천 되면은 올랐다 5%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당연한 건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 소득은 명목과 실질 개념을 다 합산하면은 이제 상당한 하락이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상위 20% 주택만 명목으로 좀 올랐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네네. 그 20년 명목가액을 그보다 더 하회하는 주택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이제 부동산 불패신한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불패신한 오직 지금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장기적으로 존치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서울에 있는 고가 지역에서만 불패신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일본 부동산 시장 출장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 우리나라의 지금을 보면서 일본의 버블 경제를 떠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그냥 아주 단순하게 유튜브만 찾아봐도 엄청나게 나오는데 지금 일본 경제와 부동산이 어떤지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대표님 이제 올해 다녀오셨으니까 네. 좀 힌트를 뭔가 얻은 게 있을까요? 일본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일본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그 동일본이 말 그대로 일본의 동부를 때린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그것이 거의 국가 재앙급 사태였고 한 번 더 오면은 일본 패망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베 총리가 올라오면서 아베노믹스라는 이제 위기 극복 프로그램을 돌리게 된 것이고 그 위기 극복 프로그램이 소위 제로 금리, 양적 완화, 성장 정책이라는 이제 3대 세 가지 화살이었는데 부동산으로는 도쿄로 더 이상 오지 마라. 네. 그다음에 도쿄에 있는 기능들을 지방으로 뿌리자. 이 지방 창생 정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베가 지방 창생 정책을 현재는 이시바 총리인데 이시바가 이제 아베 내각의 이제 관료였고 그걸 같이 추진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지방 창생을 10몇 년 했는데 생각만큼 효과가 좋지 못했고 반대로 도쿄도 크지 못해서 그래서 지난 2010년대 중반에 그 기술 산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고 그리고 아베 사망 이후에 아베 세력이 이제 작년에 그 중요한 선거 때 전부 아웃되면서 지금은 이제 새로운 그런 부동산 이론이라든가 개념이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 결국은 도쿄를 더 키우자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바뀌었네요. 예, 네, 예. 그래서 도쿄 구도심을 다시 재정비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하는 걸 보면은 결국 도시 구조가 그 나라 경제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것 같고요. 한국 도시 구조는 강남 1극화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진짜 미래에 이게 정말 좋은 건가 다시 생각해 볼 때인 것 같고요. 뭐 그런 시사점이 조금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제가 내 집 시간 이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 또 시장 상황에 대해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 그라운드의 최상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 스쿨존이었습니다. 5154님, 9952님, 3982님. 3982님은 학교 안전관리 담당자시라고 스쿨존에서 조심해달라고 당부의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8295님까지 네, 양심이 바로 서는 거리가 됐으면 한다고 맞습니다. 다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요.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여보,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대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지난해와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으로 신청하도록